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건 총알이 아니다.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야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이강현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군에 입대했죠. 그런데 입대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사단장님이 저를 유독 신경 쓰시는 거였습니다. 혹시 강진 대위를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진은 제 형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은 이미 그 친구는 나의 은인이었다. 사단장님의 한마디가 제 군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죽은 형과 사단장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고참들은 저만 보면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특히 서중석의 악에 넘치는 시선은 뭐였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사단장님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길 바란다. 형이 남긴 비밀,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마주한 예상치 못한 진실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입대일이었죠. 방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거나 아버지가 마지막 잔소리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형은 이미 1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국방부로 향하던 레토나 차량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형은 두부 손상으로 순직했죠. 육군 대위 이강진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람입니다. 형, 당신이 이 길을 걸었다면 나도 걸어볼게요.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군번줄을 목에 걸고 나니 형 생각이 더 짙어졌어요. 형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 기분 말입니다. 논산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들이 울면서 자식들을 배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입소 절차를 밟았죠. 배웅해줄 사람도 없었고 울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가족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들뜬 표정이었죠. 부모님이 오시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가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면회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형이 남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유서 형식으로 남긴 메모가 있었거든요. 몇 번을 읽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강연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없을 거다.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 내가 우리 사단에 배치된다면 김윤철 사단장님께 내 이름을 말해봐라. 형이 부탁해놨다. 그분은 널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김윤철 사단장.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형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과 사단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형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떨궜어요. 다른 동기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이 걸었던 이 길을 저도 걷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형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자대 배치 발표가 났을 때 제 이름 옆에 적힌 부대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근무했던 바로 그 사단이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형이 정말 무언가를 부탁해뒀던 걸까요? 저는 형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곧 그 의미를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생활관 막내 침상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죠. 그 중에서도 서중석 일병의 시선이 유독 날카로웠어요. 이강현이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서중석 일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환영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다음 날부터 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현, 전투와 닦기와 청소구역, 전부 내가 맡아라. 서중석 일병의 지시였습니다. 다른 이병들은 하나씩 맡는 일을 저 혼자 3개나 해야 했어요. 전투와 새켤레를 아침, 저녁으로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까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들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서중석 일병의 요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야, 이강현 내 개인 정비도 내가 해라 그리고 세탁도. 예, 알겠습니다. 박민재 병장이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군대의 서열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기상하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했거든요. 전투화를 닦으면서 형 생각을 했어요. 형도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강현,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말도 안 하고. 서중석 일병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춤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원래 말이 적습니다. 원래 말이 적다고. 군대 온 김에 좀 활발해져야지. 서중석 일병은 제가 조용히 지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반발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누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포상휴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 휴가였습니다. 저는 그 휴가가 간절했어요. 집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보러 가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위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더 빨리 아프셨어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 병원에서 말씀하셨죠. 강현아, 너마저 떠나면 할머니는 어쩌지?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포상휴가를 받아서 할머니를 뵙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중석 상병의 괴롭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트러블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포상휴가를 받으려면 품행 점수가 깎이면 안 되니까요. 이강현, 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어느 날 박민재 병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후였죠. 아니다, 별일 없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박민재 병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알아챈 듯한 기색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포상휴가. 그것만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날은 위병소 근무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교대로 부대 정문을 지키는 임무였죠. 평소보다 일찍 근무지에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오늘 사단장님 시찰 예정이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전임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단장 시찰이라니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가 보였어요. 사단장 전용 차량이었죠. 번호판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겼어요. 형, 이 생전에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경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차량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확하게, 더 큰 목소리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형 생각이 더 짙어졌습니다. 형도 이런 마음으로 경례를 했을까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차량이 위병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왜 멈춘 걸까요?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단장님이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병장.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더욱 바짝 자세를 고쳤어요. 예. 사단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강현 병장입니다. 사단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강현 병장이냐? 혹시 이강진 대위의 동생이지?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사단장님이 제 이름을, 그리고 형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역시 그렇구나.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톤이었어요. 너희 형 말야, 참 훌륭한 장교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더군요. 1년 넘게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너희 형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는 은인이었지. 은인이라고요? 형이 사단장님의 은인이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울지 마라. 이강현 병장 군인이 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꾸짖는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 형이 살아있다면 자네를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지금 자네 모습을 보니 확신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강현 병장. 예. 사단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라. 내 형처럼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님은 창문을 올리고 차량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형을 기억하고 계신다니, 그것도 은인이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형과 사단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형이 남긴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김윤철 사단장님께 내 이름을 말해봐라. 그분은 널 외면하지 않으실 거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형이 정말 무언가를 부탁해뒀던 거였습니다. 사단장님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날 일을 생각했어요. 형이 사단장님의 은인이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사단장님께서 다시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강현 병장, 사단장실로 오라. 중대장님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단장실에 불려간다니 무슨 일일까요? 전투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사단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죠. 병장 이강현 입실해도 되겠습니까? 들어와라. 사단장님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바짝 자세를 고치고 서 있었어요. 편히 앉아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단장실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너희 형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불렀다.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2년 전이었다. 나는 당시 준장이었고 작전과장을 맡고 있었지.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해졌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께 중요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작전 실패에 대한 보고서 말이야. 작전 실패 보고서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때 너희 형이 나타났다. 이강진 대위였지. 당신의 보좌관이었어. 형이 사단장님의 보좌관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강진이가 말하더라. 사단장님, 제가 대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사단장님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 하지만 강진이는 밤새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는 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 대신 대통령께 보고를 올렸다. 완벽했다. 정말 완벽했어. 사단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작전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만약 그날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단 전체가 큰 문제에 휘말렸을 거다. 사단장님, 내 형이 날 살렸지. 내가 병원에 실려가던 날 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이 그런 일을 해냈다니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단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진이는 국방부에 기밀 자료를 전달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그날 이야기였거든요. 1호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했지. 차량이 전복되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강진이가 죽고 나서 내가 많이 후회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그 일을 강진이에게 맡기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형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고맙다. 이강현 병장. 하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사단장님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너희 형에게 진 빚 늦었지만 갚아야겠구나. 너를 통해서라도 말이다. 그 순간 저는 형이 남긴 메모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형이 정말로 사단장님께 저를 부탁하고 갔던 거였어요. 사단장님, 형이 정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까? 그렇다. 마지막에 나를 찾아와서 말하더라. 자신에게 동생이 있는데 혹시 군에 온다면 잘 부탁한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걱정했다니. 이제 알겠지? 내가 여기 온 것도, 내가 널 기억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사단장님과의 면담 이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어요. 이강현 병장, 포상휴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중대장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포상휴가를 받게 된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형을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3박 4일의 휴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부대를 나서면서 형의 수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형의 납골 땅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죠. 1년 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기억이 생생했어요. 납골 땅에 도착해서 형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형은 여전히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근엄한 표정이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A급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러 올 때는 반드시 A급 전투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군인으로서 예의였죠. 형, 나왔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A급 전투복을 입고 당신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병장 계급장이 선명했어요. 1여년 전 이병으로 입대했던 제가 이제 병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를 잡고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했어요. 형이 생전에 가르쳐준 대로 말입니다. 충성.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른 참배객들이 돌아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형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형이 생전에 쓰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형이 죽은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거였어요. 그 안에는 형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동생이 군에 간다면 나는 가장 먼저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형이 얼마나 제가 군에 가는 걸 자랑스러워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형, 늦었지만 경례받아. 저는 다시 한번 경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정중하게 했어요. 수첩의 다른 페이지도 읽었습니다. 형이 제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연아, 군대는 힘들겠지만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다, 나처럼 말이야. 혹시 내가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게는 할머니가 계시잖아.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할머니는 더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너는 우리 집의 마지막 남자다. 책임감을 가져라.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알겠어. 형, 내가 책임질게.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의 마음을, 형의 유지를 이어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단장님도 형을 기억하고 계셔. 형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하셨어. 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서중석의 괴롭힘도 사단장님과의 만남도 형이 은인이었다는 사실도 모두요. 형이 나를 위해 부탁까지 해두었다니 고마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례를 하고 납골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의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형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형이 자랑스러워할 동생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할머니도 많이 우셨어요. 하지만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으니까요. 포상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휴가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형을 만나고 할머니를 뵙고 온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말년병장인 서중석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강현, 포상휴가 다녀왔다며? 예, 다녀왔습니다. 참 좋겠네. 별것도 아닌 놈이 포상휴가까지 받고. 서중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히 자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서중석이 저를 불렀어요. 이강현, 잠깐 나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따라 나갔습니다. 서중석은 생활관에서 멀리 떨어진 풀숲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뭐야, 사단장 백이라도 있는 거냐? 갑자기 서중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이냐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포상휴가를 받는 거야? 서중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나는 병장인데도 포상휴가 한 번 못 받았다. 그런데 너는 병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받아? 병장님, 저는 그냥은 무슨 그냥이야. 서중석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뒤가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설명해? 병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증명해봐. 서중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조우진 행보관이었어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보관님. 서중석 상병이 깜짝 놀라며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어요. 행보관님, 제가 풀숲에서 고라니를 보고 자빠졌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우진 행보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라니? 예. 갑자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서중석 병장이 일으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중석을 감싸기 위해서였어요. 조우진 행보관은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이제 들어가거라. 취침 시간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중석은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소등 후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잠든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제 침상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강현. 서중석이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병장 이강현. 왜 그랬어? 무엇을 말입니까? 아까 행보관한테 왜 나를 감쌌어? 서중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야. 나는 널 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은 부대 식구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중석이 아무리 저를 괴롭혔어도 결국은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동료였거든요. 미안하다, 이강현. 서중석이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너 진짜 군인이더라. 나는 그냥 질투했어. 병장님. 포상휴가 받는 거 보니까 화가 났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받을 만했구나. 서중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지만 결국은 이해할 수 있구나. 형도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를 감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서중석은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군기란 약한 후임을 누르는 게 아니었던 거죠. 포상휴가 이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중석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챙겨주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에 공지가 붙었어요. 전군 체력시합 공지였습니다. 체력시합 1등에게는 포상휴가 3박 4일을 지급한다. 포상휴가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뵐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이강현, 나가볼 생각이야? 소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도전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중대에 터미네이터가 있잖아. 터미네이터는 김철수 병장의 별명이었습니다. 체력이 워낙 뛰어나서 붙은 별명이었어요. 작년 체력 시합에서도 1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뵈러 가야 했습니다. 체력 시합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했습니다. 이강현, 혼자 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뜻밖에도 서중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장님, 체력 시합이 개인전이긴 하지만 준비는 같이 하는 거야. 소대장님도 동참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내 훈련 파트너가 되어줄게. 그날부터 간부와 고참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중석은 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었고 소대장님은 훈련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강현, 너 왜 이렇게 간절해? 어느 날 훈련 후 서중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털어놓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집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위암 투병 중이십니다. 형이 죽고 나서 더 아프셔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포상휴가가 그렇게 간절했구나. 서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알겠다. 더 열심히 도와줄게. 체력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각 중대에서 선발된 대표들이 모였어요. 김철수 병장도 보였습니다. 역시 덩치가 크고 근육이 탄탄했어요. 이강현, 너 1등 해야지. 우리가 도와줄게. 서중석이 말했습니다. 다른 고참들도 저 주위에 모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팔굽혀펴기였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고참들의 응원 덕분이었죠.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김철수 병장이 앞서고 있었지만 저도 뒤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5km 달리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어요. 배점도 가장 높았거든요. 출발선에 섰을 때 긴장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병장이 옆에 있었거든요.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병장이 앞서 나갔어요.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2km 지점에서 제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3km 지점에서 김철수 병장이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4km 지점 이제 1km만 남았습니다. 저와 김철수 병장이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응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현, 할머니를 위해 뛰어. 서중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고참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었어요. 형이 널 자랑스러워하겠지. 가라, 이 자식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솟았습니다. 형 생각이 났거든요. 형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마지막 100m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김철수 병장을 제치고 앞서 나갔어요. 결승점이 보였습니다. 고참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어요. 들어갔다. 1등. 제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김철수 병장보다 3초 빨랐어요. 고참들이 달려와서 저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강현 해냈구나. 포상휴가 받아서 할머니 뵈러 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군대는 정말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21개월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거든요. 저녁식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병으로 들어와서 병장으로 나가는 거구나. 형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이강현, 오늘 진짜 나가는구나. 소대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 소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역자 집합. 전역자들이 한 줄로 서서 대기했습니다. 중대장님이 훈시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민간인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군인이었던 자부심은 잊지 마십시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사단장님이셨어요. 저녁식에 직접 참석하신 거였습니다.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저희는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천천히 저희 앞을 지나가셨어요. 사단장님이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어요. 이강현 병장. 병장 이강현 예. 사단장님. 오늘부로 민간인이네. 예. 그렇습니다. 사단장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21개월 동안 수고 많았다. 감사합니다. 자네 형은 훌륭한 장교였고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분하지 않다. 내가 지켜봤으니까 알지. 사단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길 바란다. 사단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형이 사단장님의 은인이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내 형이 그랬듯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다. 저는 바로 자세를 고치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례였어요. 충성. 형도 그 말을 들으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럴 거다. 강진이도 자랑스러워할 게 분명해. 사단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부대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후임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이강현, 잘 살아. 민간에서도 연락하자. 너 정말 멋진 군인이었어. 저는 한 명씩 악수를 나눴습니다. 21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부대 정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21개월간 제가 생활했던 곳이었어요. 힘 들기도 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의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형, 나 전역했어. 형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형을 기억하고 계셨어. 형이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하셨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형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형처럼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무사히 전역한 것을 보시고 안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강현이가 이제 어엿한 남자가 됐구나. 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형의 유지와 사단장님의 당부가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은인이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 이제 진짜 당신의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